Korea China, China Korea, Design for a New Era. 신시대의 한중 문화와 디자인의 미래 버추얼 포럼. 오늘 한중 디자인의 두 석학을 모시고 대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의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장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온오프라인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줌으로 한국과 중국의 많은 디자인 관련 학생, 교수, 디자이너, 작가들께서 함께 접속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담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석자 교수와 객원 교수님이시고 한중 양국의 디자인 권위자이신 두 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권영걸 석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구천시 객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처럼 한국의 상관학을 두루 거치신 디자인계의 드문 거물이신 권영걸 교수님과 상해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패키지 디자인의 대가이신 구천시 교수님을 동시에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양력은 본 포럼의 포스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포럼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만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계 무대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아시아 시대에 한중의 디자인은 디자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가치 충돌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신문명을 창조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한국과 중국의 두 석학의 해안을 들어보고자 오늘 신시대의 한중 문화와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의 버추얼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며 거대 담론의 흐름 속에서도 각자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담회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두 분 모두 디자인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또 디자이너로서, 또 권 교수님은 관과 사내, 행정가로서, 경영가로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디자인계는 계속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디자인의 개념과 범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분 교육과 산업 그리고 여러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고 체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과 산업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세계 최빈국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국부가 아주 빈약하고 또 자원이 결핍된 나라인데 이러한 이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제일 비용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한국은 이 노동팔이 이 주문자 위탁 생산이죠. OEM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기술팔이 흔히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고 하죠. ODM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은 세계적인 유통 브랜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디자인 경영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디자인, 자신을 위한 디자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죠. 이 대학도 또 유수의 교수님들도 한국적 디자인을 연구를 했고 연구재단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적 디자인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왜 별로 성과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성과가 없느냐 이거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이 지구촌에서 제일 디자인 성취도 최고의 디자인 성과를 보인 나라가 어느 나라죠? 혹자는 이탈리아라고 그럽니다. 혹자는 일본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사람은 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20세기 100년 동안 디자인을 이끌어간 나라는 두 나라, 독일과 미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디자인 이념이 나온 나라입니다. 바우하우스죠.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시대 디자인을 한 나라라고 해줘도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중 디자인에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한국적 디자인을 가지고 30년 동안 연구하고 난리인데 미국이 미국적 디자인, 독일이 독일적 디자인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것을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너무나 모든 면에서 철저히 전면적으로 서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노력을 한 것이 한국적 디자인에 대해서 모두 매진한 것입니다. 디자인 교육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디자인 교육도 전면적으로 서구적 가치에 침륜되어 있었죠.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의 방법론, 가치 기준, 평가 기준 모든 게 서구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국적 문화, 한국 문화의 원형질 규명을 해야 된다고 30년 전 난리였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서구적 디자인관에 함몰된 디자이너 자신의 정신 상태와 가치관을 청소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면 한국적 디자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서구적 방식으로 한국적 디자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킨 거죠.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본질을 찾아라, 본태로 돌아오라 이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부터 탈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서구화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한국적 디자인의 형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무형문화유산에서 이 한국적인 형질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디자이너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자신을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타자의 거울에 나를 대상화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류가 이 세계의 땅끝까지 간 게 20년 됩니다. 맨 처음에는 드라마, 영화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은 음악, 소설, 문학, 스포츠, 쇼비즈니스, 문화 엄브렐라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 한류가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류 속에서 공통된 형질과 인자를 추출하면은 이 한국적인 것, 한국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적인 명품, 세계적인 히트 상품 만드느라고 30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명품 디자인을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명품이 안 나옵니다. 이 세계적인 명품들이 근현대에 있어 왔죠. 그것 여러분들 쭉 분석해 보면은 명품 하려고 만든 거 없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접근해서 대내적으로 자국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것이 범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했을 때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말은 반쯤은 맞는 말이고 반쯤은 틀린 말이에요. 한국적인 것 중에서 세계화되지 않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적인 것 중에서 범세계적인 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디자인의 문제는 이제까지 뭐냐 하면요. 서구화로부터의 탈출, 이념을 바꾸지 않은 채 세계 시장에서 히트 상품 만들겠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디자인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디자인은 통째로 서구화된 자신의 미학, 방법론, 자신의 정신상태, 가치관부터 세탁하는 것을 제1 목표로 삼아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찬식 교수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찬식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感谢韩国东西大学的张周宁教授对我的邀请，也很荣幸这次跟那个全教授又一次同台一次交流。新冠病情中，世界经济政治格局将发生巨大的变化。那这些不稳定的因素其实也将对人类的物质和精神世界产生影响，萌发我们新的认知和这个践行。世界是一个已经是平了吗？过去20-30年，世界其实是圆的。我觉得世界主流消费群体的趋势是反工业化，在过去市场可能只有为了解决经济发展的问题，可能靠大量生产工业化产品才能来带动这个经济。当下中国热门话题是摆地摊，它关系到民生的问题。那今天的消费的中高层他们又怎么样呢？我觉得当下中高层他们是为了经济而活的人已经很少了，大部分人是为了情趣而活，他们喜欢有文化意义的民间工艺品，比如说他们住在法国，他可能向往柬埔寨的生活方式，可能住在上海，他们还在向往那个丹麦渔村的生活方式。如今房地产价走向低谷，市民正在考虑改造阳台，为菜园，他们在向往田园的生活。人们在背弃着亚里士多德的那个一句名言所以大伙们相信农村可能才是生活的更美好。接下来我直接谈一些问题。中国最突出的问题那就是贫富的差距。相比之下，当西方最突出的问题可能是智商上的差距。那我们如何来经营一个和谐的社会，鼓励人们热爱自然、珍惜生命的同时，社会需要更多的设计师来共同来参与，用善意、用持续性设计来帮助民众来提高收入，改善他们的基本的生活条件。再说，科学的发现、技术的发明、高新材料和加工关键性的技术领域受到的限制，可能目前我们的设计领域还会停留在原地，可能还会出现仿冒性、小规模化的那种设计、研发和加工。我们从事 OEM 加工的这样的一些企业，他们可能要迎接第二次的浪潮，其中只有部分的企业，也许他们拥有用户体验的研发团队，可能才有机会迅速帮他们能够迈入到市场的这样一个门槛。由于外卖和快递业那个迅速发展，中国人的一次消耗性可能会受到严重泛滥的程度。
设计界和那个企业应将重新思考可持续性设计和可持续性的思考方式。可持续性设计将在中国有着大力推广的趋势。有迹象表明，我们的院校和企业都在开始研发可持续性的产品和包装，并把循环利用放到了重要的课题的日程。然后人们又回到了上个世纪饼干铁盒收纳食品的这样的一种感觉。好，下面我说说品牌。就品牌而言，它是会去迎合整个大经济发展的趋势而变化。近2年，本人注意到中国人的消费趋势还在热衷于购买品牌。同样，其他国家的消费群体，他们可能早已经没有这种欲望，他们正在迷恋着选择无品牌或者是小品牌的天然产品。怎么说呢？这跟经济能力没有关系，是消费者与他自身的文化有关系。这样的群体消费，他们已经不再有品牌的这个概念。相信此观念在中国新一代的文化阶层也将会逐渐形成，这将给年轻的设计师带来创造培育中国新品牌的好机会。下面我再谈谈设计教育的问题。这是我在2009年提出的一个问题。中国的设计教育的问题之一，可能是培养出来的他们既不是设计师，又不是艺术家。很多学生毕业后就像没有受过专业教育一样，与其说他们读了4年大学，实际上他们大学穿越了他们。假如我们培养的机械的又没有创造力的设计师，问题他们又是以自我为中心，同时还不具备为人服务的意识，留给企业的可能将是一个棘手的一个问题。时间关系，我的设计问题还有很多，比如说我们的社会意识是不尊重设计的，设计的知识产权还没有真正得到尊重和保护，企业家还在重推销轻研发。互联网时代，中国大量缺乏用户体验型的设计师等等等等。好，谢谢张教授。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교수님들께서 한국과 중국 디자인의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과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자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지, 또 아시아 문화가 가진 가치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네요. 이 아시아 문화에서 디자인의 가치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세계화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계화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되었다는 학자도 있고,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 세계화됐다는 이 설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화가 약 한 2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 지역화라는 반동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지역화는 별로 힘을 얻지를 못했어요. 인력으로 안 되던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이 외력에 의해서 세계화의 시계는 멈추고 지역화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국경 없이 그냥 다녔죠. 어느 나라로 들어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화두는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화의 담론이 지금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 행동, 양식 모든 것에서 철저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디자인 교육도
교육의 이념,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과정, 이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서구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좁게는 한국의 문화 조금 확장해가지고는 동북아, 한중일로 대변되는 이 동북아의 심원한 이 문화자산에 기반해서 디자인 교육이 거듭나야 됩니다. 동아시아의 그 생명관, 우리 선조들은 생태 사상을 아주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만물 인류적 평등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정무정한 모든 사물들을 평등하게 보는 것. 난초가 따로 있고 잡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애물관이 있었죠. 그건 공간과 사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애물관이 있고, 어떤 사물과 도구를 보더라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듯이 도구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무라일체, 그리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전일론적 세계관,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래로부터 우리 사상체계 속에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자연주의, 생태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중일 세 나라가 다 그렇지만은 현재 세계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력한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주의와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갖추게 된 디지털 실력, 이런 것을 합하여 오고 있는 시대를 주도할 이 자연주의 디지털 자연주의를 우리가 일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외부에서 구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 선조들의 직접된 선언, 이 선언이라는 것, 아프리오리, 이 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기가 지금 탄생을 하면 그 아기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진공관이 안에 그 아이 속에는 그의 부모, 그의 증조부, 고조부모의 그 경험, 지식,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집적되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전부 아파트먼트에 살면서 이 소파 생활을 하지만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 둘 내려앉다가 그냥 티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서 소파는 뒷전에 두고만 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방 가운데에 화롯불을 놓고 담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언들이 있기 때문에 서구하고 똑같이 이 실내 공간을 차려놓고 서구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선언에 기초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몸이 즐거워하고 마음이 행복해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직접 된 선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디자인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교수님들이 이 상당수 해외 유학파입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을 왜 하죠? 흔히 동도서기의 서기를 배우러 간 거죠. 100년 전 서구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중국은 중채서형을, 우리는 동도서기, 약간 방어적인 이런 이념을 가졌습니다. 중채서형은 중학위치 서학위용의 줄임말이에요. 유교 경학을 중심에 두고 서구 문물을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도서기가 뭡니까? 오리엔탈 스피릿, 웨스턴 테크놀로지, 이 코리안 컬처, 웨스턴 메소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것, 방법론적인 것은 서구를 참조하되 우리의 중심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광맥, 자신의 금광을 화로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 꽃갱이질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 서구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저 교수는 문화적 국수주의가 센 사람이다. 뭐 국수주의로 유턴하라는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서양 문화는 모두 편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운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고 있는 시대에 문명의 진화라는 인류적 과제에 여러 디자인 항목들을 채굴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찬식 교수님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구찬식 교수님.就是说，我们最近在教学当中强调了四个这个教学一个内容，就是品牌印象的设计、用户体验设计、可用性设计和可持续性的设计。我们继续来讨论品牌的一个解决方案。有一家店，它是一家网店加实体店，他们为什么会向顾客赠送一个没有印刷的这样一个布袋？然后因为他们发现了新的一个消费群体。在消费者当中，他们需求是无品牌的，然后他们就觉得，在这样一个消费的趋势是越来越多的人要想把自己的产品跟大自然去挂钩。比如，过去我们去买化妆品，大家潜意识里面就认为，无论你是中国的、日本的、韩国的，总不如法国的化妆品好。现在人们根本没必要去买法国的化妆品，所以他们就会他们没必要去花把钱花在包装上，也没有必要把钱花在那个市场和广告的费用上，自然而然与大自然同在，这是奠定现代设计师想表达的人与自然共存的这样的一个基本概念。无印良品应该是无品牌的这样一个先驱啊，新生代的人在消费的可能他们会选择无品牌，这些产品可能是设计师来签名的，就算是有牌子也都是设计师的这样的命名，可能某某某设计师的一个饼干，也可能是设计师可能会把包装做到一个最小的一种，最简化的一种极限。下面我们再聊聊那个技术化的一个老问题新做的一个案例。假如说产品研发和生产过程对大自然是没有伤害，对环境没有污染，避免过度包装，尽量不使用废弃的塑料。然后又对大自然没有造成再次的一种污染，比如我们的塑料发明之前，我们的食品包装都是用传统的蜡纸来进行包装的。我小时候也用过这个糖纸跟面包纸，都是蜡纸。有一家科研的单位对传统的蜡纸进行了改良，这种环保的纸张可以放到洗碗机里去清洗，还可以循环利用。最近我在市场上还发现再生羊绒的这样一个制品。它的名字直接叫可持续羊绒，有意思的是说把那个废弃物再回收再利用。下面我们再讨论用户体验。用户体验设计为中国未来商业可能最为重要的这样的一个环节。比如说界面的简洁、人性化取决于设计师的自身的那种意识。比如说优步的用户体验要比我们的滴滴打的要做得好无数倍，但是他们错误就忘记了把我们政府也当作客户，也当作用户。其实决策者是更需要来接受体验的，所以说最后就被那个滴滴来收购了。或者说他们对中国百姓的文化是了解不够，可能对中国百姓还认为可能还真的是需要你定期发几个红包，就他们这些都没有做好，所以这个给我们带来什么样的一个启示呢？就设计而言，现在市场上核心是如何跟消费者建立情感这个是在我们的一些咨询策略公司都是放在首要位置的然后对消费者带来更大的一种便捷，用户体验它至关重要。为什么呢？现在设计全都是围绕互联网的。就比如说你如何在网上，在一家没有实体界面的商店里，如何体现出你的创意概念和品牌的理念，你如何把你的经营哲学都能够来体现出来，
这全都是在网上。然后就是说你要跟用户建立一个互动，你如何使你的用户保证在他们最好的一种体验？我觉得这是用户那个叫什么体验设计，关键是跟市场去沟通。你如何去跟你的技术团队沟通？那又是一个关键点。再说我进来倡导的要远离专业，发展专业的一个观点。远离专业就是要求我们换位去思考，旁观者清，当局者迷。远离专业并不是要脱离其专业，这个将是我们开启一个新的一个里程。远离是洋溢着中国文化中的来去自由的自由精神。自由精神是我们设计师是我们设计创作的不可少的一个要旨。所以那我们设计是要在约束的前提下的一种自由的创新。远离就是让我们清空自己的从众的内存，将重新思考设计和教育下一步去如何去前行。所以我们意识到设计是对社会的一种认识，无论是设计师还是教授，还是我们普通的这样的一个人们对生活的需求中得到设计的灵感。成功的设计师总是要向社会去提出你的问题，通过调查找到我们解决问题的方法。在教学当中我们是老师要走进学生，是在鼓励影响着他们的前行。我们远离的同学，那就是来倡导无为而治式的教书育人，反对过度指导学生。也许远离专业才是真正的跨越专业的隔界，走进世界，真正看到了自己专业的落后，远离一成不变的那个传统模式，将是接纳新的变革的挑战。这个就是我用中国文化我们来诠释我们现代的设计。好，谢谢。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구 교수님께서는 경험 디자인과 교육 방법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신문명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비드-19라는 미중유의 사태로 인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자세로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디자인 가능성이 새로이 열릴지 등에 대한 교수님들의 해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세기에는 욕망이라는 게 절제해야 되는 그 무엇이었죠.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로 오면서 이 욕망이 면죄부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에서 근현대로 오면서 욕망이라는 것이 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예찬되기까지 했어요. 중세기에서는 죄악이던 것이 이제는 미덕으로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008년에 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는 그동안은 쭉 팽창사회였던 것이 수축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성장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에서 이제는 필요한 것만으로 국한하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로 이제 회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저 인류 사회는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축복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자인이 자본의 가치만 쫓고 그 다음에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디자인이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멈추고 엑스타시의 디자인에서부터 가치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무분별한 감각의 디자인, 껍데기의 디자인으로부터 본질의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물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조직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도 작은 정부로, 그리고 대도시도
이 대도시라는 게 사실 만악의 씨앗입니다. 이 대도시도 소도시로, 작은 마을로, 그리고 시장도 작은 시장, 학교도 작은 학교, 교회도 작은 교회, 작은 절로, 자동차까지도 이제는 좀 더 작게, 모든 기관과 조직은 거품을 걷어내고 작아진다. 이 수축 사회로. 그러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축 디자인 방법론이 나와야 합니다. 수축 디자인. 모든 기관이 작아진다. 확장주의적 방향이 끝났다. 이거죠. 이제는 소유를 줄이는 디자인, 필요와 한계의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 20, 30년 동안 얼마나 계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몽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알았어요. 에른스트 슈마커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 명절을 낸 지가 반세기가 넘었어요. 이렇게 난리를 지겨도 사람들은 소유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제 이 맥시멀리즘 디자인, 그러니까 과잉 디자인이죠. 과잉 디자인에서부터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형적으로, 형태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자제하는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미니멀 디자인의 본질입니다. 이런 미니멀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죠. 이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AI와 로보틱스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모두 다 대체되니까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75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0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만 개는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공포가 오는 대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디자인은 굉장히 직물적이었죠. 어떤 엔티티, 실체가 있는, 덩어리가 있고 보고 텐저블,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러한 것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생각, 추억, 기억, 경험이 디자인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AI에 의해서 노동이 줄어들면 사유가 높아집니다. 다시 몸으로, 이 뇌로 모든 것이 되돌아옵니다. 몸 관련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관능을 높이는 거죠. 센서리 오감, 우리는 오감이 있고 감관이 있는데 이것의 기능을 굉장히 높인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AR같이 증강현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류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이어에는 뭐냐면은 사회가 갈수록 개인화, 개별화, 원자화되죠. 정부가 앞으로는 스킨십의 결핍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몰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이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홀로가 안전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돕고 코로나가 안 왔어도 203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세 집 중에 한 집이 독거, 이거는 뭐 미혼, 비혼에서부터 독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거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독거, 독생 문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도시도, 건축도, 집합주거도, 가구도, 의식주도, 라이프스타일도 전부 독거에 맞추어진 디자인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원격 교육하느라고 대학에서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지금 난리입니다. 원격 교육하고 원격 의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원격 의료까지
독생문화, 독고를 더욱더 촉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본원적으로 어떤 관계 그리고 스킨십을 요구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죠. 독거를 하면은. 그게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것으로 대처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관련된 디자인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건강, 개인의 복지 또는 원자화된 개인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 우울증에 대응하는 어떤 디자인이 디자인의 연구 중심이 될 겁니다. 약물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울증과 관련된 제품, 뭐 이러한 환경 디자인, 가구 디자인, 뭐 그리고 색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일리터러시, 디지털 맹이라고 그러죠. 문맹 같은 겁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가지고 디지털 문맹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심리적 디바이드가 굉장히 문제예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굉장히 또 하나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까지 생태 디자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아무리 계몽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욕망과 과소비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태 디자인의 가치와 절박성이 너무나 알게 됐죠. 뉴욕에서 그 휴지가 동인하는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생태 보호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배출을 뭐 탄소뿐만이 아니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를 컨트롤하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배양을 정화시키는 배양 청소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 여러분들 지금 DIY 많이 쓰죠. 그리고 이 간편한 가구가 지금 뭐 내가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쓰고 버리기 쉬운 가구보다는 누대를 자자손손 이어가는 가구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가구를 새로이 생각하는 것하고 가구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으로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날 겁니다. 시대가 오고 있을 때는 새로운 시대의 이 벡터는 힘, 속도, 방향이에요. 이것을 알고 코로나 이후에 변모한 사회 현상의 목록을 쫙 뽑아놓고 그 세부 주제별로 디자인 교육은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그 목록을 옆에 두고 타겟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찬식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구 교수님. 简而言之啊，设计是对人的需求和欲望的一种表达。它归根到底是和人有关，是以人为主导的，是以人为中心的一种表达的一种手段。说到世界，我们没有人可以从新冠中幸免。从某种程度上，新冠其实是大自然对人类的一种挑战。能源将耗尽前的一次提醒，让我们重新思考人类和大自然的一种关系。然而，我觉得亚洲文化是一个灾难性文化，在灾难性发生的时候，它会有着一种莫大的凝聚力。我觉得当下中国人的设计是过于大众，而美国的设计相比是比较小众。当今比较高级的设计，可能是大家都会跟着日本人在走。日本传统与现代做的是最为出色，大家也都知道，日本的产品在设计在美国会卖得很贵在欧洲可能只要有日本的出现它都会价位都会上升甚至会被视为极高端的这样一个产品。也许背后是他们经济盟友在会有一定的关联。我认为东方的特性还在于集体主义那西方的特性为个人主义。
这种特质在设计中将无意中会显示出来。我觉得超越传统和现代的观念，就是一种当你把自己的思维局限住、框架住，我们想体现传统，我们要继续，我们要传承优良传统或者说我们只能做现代的东西，而是把这些东西全部抛在脑后。我将要做一个体现我们传统，但是同时又能够与我的客户沟通共鸣的一种好设计，然后又要表现出现代的设计，再或者两者完全融合的好设计。关于可持续的新文明，未来的世界不是一个可持续发展的角度，大家跟着心态往前走。就比如我们想放弃使用塑料，我觉得这种都是很大的变革，以及人们生活方式的改变。我就不说，很多产品都不再是一次性的了，然后你不当回事，想要说我是不是能够再利用，就算是一些注定要被扔进垃圾桶的，那我们是不是能够通过一些高新的手段，把这些废弃料的一种再利用？我觉得人类经历了很多的这种转折点从农业文明、工业文明到现在的互联网，然后各种战争其实也是一个转折点。然后这一次新冠，我觉得这个转折点怎么讲呢？我觉得历史是在重复自己。1918年西班牙的大流感的时候，人类经历了是要比这个新冠病毒更加厉害的这样的一种病毒，而是说它其实就是它。我觉得它的问题并不是说下一个转折点怎么样，而是说就是当人类面临着新冠病毒这个重大转折点，因为它注定是要改变历史，改变人类互动交流的方式，将改变着世界的格局，所有的格局都要重新洗牌。那可能这种思维方式影响下产生的又能够体现体现一个传统创造可持续的新的一种文明，我觉得是一个对个人对空间的理解。在过去可能就是设计师是如何把空间人与人之间的距离，包括在设计的理念当中，我觉得这是一个很大的一个转变。我知道哈佛大学他们最近在做一个远程的一个课堂，就是为了给教授有一种上课的感觉。他们做了一个大型的投影仪墙，然后假装同学坐在前面坐在他们的一个位置上，教授还在讲台上来讲课就是他们会尽量营造一种与人之间的一种互动的体验。这是好像特别神奇。我觉得新的常态是一种开卷的问题，我们并不知道它会怎么样走，但是我们知道大方向会怎么样走的。所以新常态它是一种不断演变的一种过程。由于经济发展的暂缓所以我们设计师逐渐进入到一个比较悠闲轻松的一种工作环境，大家更习惯于互联网结盟的团队，然后距离将增加了我们对设计的一种钟爱，然后增加设计师持之以恒工匠般的一种倡议的情怀，然后对旅行的限制可能对各个产业发生了什么样的一种场景，也许宾馆再也不复往日的熙攘。
因为没有旅行的人们，然后人们更加会喜欢去大自然的地方，这是好像又是个矛盾。怎么去呢？人们会要去远离城市，步入到乡村，可能会成为一种新的常态。听说很多地方的人都躲到了乡下去了，然后城市的房价也在下跌。比如说共享空间办公。那个因为上海近2年特别流行的，那它接下来会怎么样呢？共享办公是不是会从此消失了呢？好，谢谢张教授。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선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본주의 디자인이라든가 우울증을 대응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또 고 교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이 시간을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시는 점도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 각 교수님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공동신문 3개는 다 끝났고요. 2분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권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권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저서 신문명 디자인을 보면 거기서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디자인 양식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생긴 변수인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과 뉴 노멀의 생활 속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신사고, 이것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 가능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문명은 지속 가능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문명, 사회가 순수 자연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물이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느냐,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느냐로 결판이 나요. 근데 20세기 대도시를 보면은 전부 대도시 건설을 하느라고 매진했죠. 20세기의 대도시 모형은 뉴욕입니다. 모든 도시가 뉴욕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욕망의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대도시가. 왜 그런 악명이 붙었을까요? 그거는 국가 전체로 볼 때에 이 선진국의 경우에 75%의 에너지와 자원이 도시에서 다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괴물인 거죠. 그래서 대도시가 만악의 씨앗이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성의 근본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풍요만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는데 지속 불가능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원인은 과소비예요.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가치의 재생산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것이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기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 같은 거예요. 성장 중심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해야 이 지속 가능한 사회였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쳐봤더니 만악의 씨앗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디자인 전문가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디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오직 상업적 가치만 추구했고 상업적 가치만 창출하는 수단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때 디자인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어느 쪽의 우편에 앉아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회해야 되느냐?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 가치와 보전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조들이 선엄에 기초한 디자인으로 돌아서라라고 앞서 얘기한 거예요.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이 뭡니까? 우리 오랫동안 이 디자인이 이익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도덕적으로 자기 규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본래적인 것, 본래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껍데기를 변경하고 이 페이스리프트, 그건 자동차도 그래요. 뭐 이제 전기 전자제품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계속 멀쩡하게 기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외물에 집착하는 이러한 이 생활상 찌꺼기, 껍데기와 근본 가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 이제는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이 뭡니까? 근대 사회 문화 자체가 불연속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느냐? 모던 디자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혁명적 열기로 시작이 됐어요. 세계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물건을 만들자, 건축물을 짓자, 도시를 건설하자 했어요. 이제는 지역의 특수가치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의 가치가 살아나죠. 공동체, 가족 가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의 디자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복건성, 그러니까 이 타이완 그 맞은편 쪽이 복건성인데 그 복건성 쪽에 가면은 객가, 이 토루가 있죠. 거기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등소평에서부터 리콴유에 이르기까지, 리등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객가인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나왔어요. 그거를 건축 구조하고 그들의 생활상하고 그 리더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연구한 연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떠한 환경 디자인이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의 코타츠라는 게 있죠. 코타츠 같은 거는 한 가족이 그 테이블 밑에 전열기가 있어서 추운 겨울날 다 이 다리를 거기다 놓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 가치와 보존의 디자인,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빨리 짓고 만들고 또 사서 쓰고 버리고를 되풀이했잖아요. 이젠 무가치한 상품, 무가치한 건축 도시를 생산하지 말라는 천년을 지속하는 디자인을 해요. 천년을 지속할 디자인을 하려면 천년을 꿰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이 2000년 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불국사 있죠. 불국사가 15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예술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허물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몇 년 만에 한 번씩 허뭅니까? 이게 본래 아파트 재개발 연한이 40년인데 이제 지난 정권 때 30년을 또 줄였어. 그래서 아파트를 때려 부신다고 경축 현수막에 걸리잖아요, 맨날. 자기 집을 때려 부시면 울어야지. 반대하고 그래야지. 자기 집을 때려 부신다고 경축 현수막을 다는 나라예요. 아파트도 클리넥스처럼 햄버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300년 중국의 장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본질 그대로일 때 천하에 겨룰 것이 없는 미적 경지에 이른다. 본질만 얻으면, 본질대로만 한다면 천하에 겨룰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2300년 전에 주신 거죠. 이제는 무분별한 감각의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껍데기 디자인, 외피의 디자인을 멀리하고 본질의 디자인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철학으로 다가오는데요. 본질의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지난 강연에서
현대성과 전통의 몸부림에 대한 말씀에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중국성과 현대성에 대한 교수님의 해석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자인의 본원과 글로벌 시대 현대 디자인과의 연결에 대해서 교수님의 디자인 철학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我觉得对中国性的一个解释，就是任何一个受中华文明影响的人，不一定是中国国籍的人士，他们都能够产生到共鸣的一种设计，这个就是中国性的设计。关于就关于现代性，可能就是更符合现代人的生活，它关联到现代社会。政治啊、经济啊、语境、审美和生活方式的一种设计，这就是现代性的设计。提到中国文化，我以前读过一本非常有意思的书，大概是这样写的，就意思说中国人能不能一起坐下来，这个吃饭是来定义我们之间的一个宗亲的一个关系，那就是你沾我的口水，我沾你的口水。那就是一家人了，朋友间也仅如此。那中国人定义宗亲关系的话，那就是说我们能不能坐下来一起吃饭？我们通常在亚洲的电影当中，我们经常会有这样的一种表达，一种关心一种爱意表达一种友情，都是通过食物相互来传送的。然后食物是一种那个隐喻。然后我们吃什么东西你觉得这个是一个定义整个亚洲的文化，或者说亚洲文化最重要的一个组成部分中国人的问候，你吃了没有我给你送点吃的好吃不好吃就是你那个有没有吃的全部都是在于吃的这样一个话题。然后亚洲人到了全世界各地都是担忧自己是买不到亚洲的食物，只要有中国城、有韩国城、有日本城其日子就可以过下去。设计最重要的是对你的顾客、对你的受众文化上的一种了解但是我们觉得这文化跟我们拉丁美洲、欧洲和美国人完全是不同的，他们对食物没有那种离不开的依赖性。亚洲人就是要通过食物来维系我们之间的情感。如果你要做亚洲的设计师，那你肯定要了解亚洲的饮食文化，要做中国的设计师，肯定是坐在饭桌上来进行交流。那你必须了解中国人的生活形态。那为什么饿了么、美团那个外卖互联网这种程序做得如此的好就不管它怎么去土包但是其实它解决了中国人的生活当中的最大的问题。全球性本身就是中国人提出来的，因为在过去很闭塞所以很想跟世界去接轨，提出全球性的概念开始主要用于在金融跟石油领域，后来提及到其他的领域，包括设计。中国人很自卑深知自己的产品的不足所以很喜欢来讲全球性。当然说今天我们开始有了华为、大疆、小米等一些优秀的一些品牌据了解它的国家的其他国家的民众好像对自己的产品就没有那么的自卑他们并没有要求是做西方化的什么的他们都是要强调民主性。所以5年前我把1年级的课堂教学做了一次大的改革，我们重新放进了那个中国人的传统文化、中国人的民间艺术、自然与人的关系、现代美学与文明跟展望未来这样的一个课题。我们的国际化还有另一个层面，那就是我们常说的文化输入的意识。如果能够把曾经受过中华文明影响的人，还有那些包括韩国人、日本人，甚至马来西亚的人、新加坡的人，让其产生共鸣同时我们还提供当下生活
问题的解决提供一个前所未有的一种便利，那就是一种拥有中国性和现代性的设计。我觉得设计本身就是一种情感的激发和内心的这样一个共鸣。当你遇到了一个好的设计，你会产生一个瞬间的惊喜，一种莫大的激动啊，跟一个文化输出有关的问题。我们假如说见到了一个丹麦的朋友，那我们可能会称他为乐高哥啊，因为丹麦最有名的就是乐高玩具啊，全世界小孩多多少少都玩过这个乐高玩具，这就是一个丹麦文化的一个输出啊。日本可能就是抹茶跟寿司啊，中国是老干妈辣酱啊，苹果手机啊，苹果电脑也算是美国的输出啊。然后苹果到现在依旧是用户体验做的最成功的之一。我觉得这是能够把传统与现代结合的最好的，还是日本的设计啊。然后那个文化输出的例子，那最好的是宜家，因为大家知道宜家是在本土是做的不怎么样的品牌，但是瑞典的文化已经融入到整个的那个中国的每一个家庭，同样在全世界范围也是非常的火爆。那设计的本源，它本来就是一种与人本性、人的需求欲望链接在一起的桥梁，而设计本来就是一种表达的桥梁啊。一个有价值的设计，你会从人的层面上出发的话，你应该能够与全球任何一个有这样的需求和欲望的人产生共鸣。如何传播自己的文化，如何从一种那个比较一种温婉的，而且是直指人心的方式来传播自己的文化，并以在全球范围内产生共鸣的一种探讨。好，谢谢张教授。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식문화에 관한 관점이 흥미로운데요. 우리 아시아인으로서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끼리 서로 궁금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찬식 교수님께서 공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 준비하셨나요, 구찬식 교수님? 那个全教授啊，前面的发言特别精彩。那个请教一下全教授啊，他对于我们中国设计的看法。我们中国的设计界，那个尚缺乏设计批评的席位。全教授，您对中国文化和中国设计有着深切的研究啊，你能够给中国设计提出你的批评和建议吗？谢谢，谢谢全教授。 뭐 중국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깊은 연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중국 문화가 워낙 광대하죠. 광대해서 제가 아직 뭐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미래를 결정한 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도 중국은 절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중국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경이로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방 세계를 비롯해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산에 투입되는 연령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평균 연령이 서방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생산에 투입할 인력이 많고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도시를 보더라도 서방의 도시는 굉장히 활력을 잃었습니다. 활력을 잃고 쇠퇴일로에 있음에 반해서 중국은 1979년에 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하면서 불과 30년 만에 5억이나 되는 인구가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5억의 인구가 더욱더 도시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대이동입니다. 5억이라고 인구라고 하면은 유럽 전역입니다. 영, 불, 독,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작은 나라들 다 합쳐서 5억인데 그 정도가 도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떠오르는 거는요.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촌의 건축과 디자인은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받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바우하우스의 전통을 전혀 거부했습니다.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바우하우스를 오본으로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디자인도 해왔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나라에서 바우하우스 이후에 필립 존슨 이런 건축가들이 이제 했던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비맥락성 그리고 반생태성이 논의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1세기 전에 문화적 정체성을 앞세워가지고 바우하우스도 거부했던 그러한 태도와 정신 상태를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중국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 비교를 하려고 중국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목격한 현상은 도시, 건축, 제품, 패션,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서구 스타일 추종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대부분의 성시가 실패한 서구의 대도시 모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철로 높은 보충 빌딩 세우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패션까지도 서구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 문화 자산이 실로 광대무비한 나라입니다. 천인합일 사상과 같은 뿌리 깊은 생태 사상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인류 4대 문명권을 배웠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이 지금 전부 사막화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오늘날의 G2의 반열에까지 오른 문명권이 방화문명입니다. 국가로서는 중국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구 일변도로 바뀌고 있나. 물론 그렇지 않은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뿐인가요? 한중일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유학의 본국입니다. 그것은 베트남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까지 확장해서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한자의 모국입니다. 한자는 알파벳과 달리 표의 문자입니다. 한자를 공유하는 문화권의 특성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표의적입니다. 표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특성의 표의성이 지난 30년간 중국이 급속히 발전시켜온 디지털 정보기술 이러한 것과 이 결합을 해가지고 디질로 즉 중화와 융합의 신문명 디자인을 이루어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신문명 디자인으로 오고 있는 시대의 인류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권영걸 교수님께서 구찬식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걸 교수님. 네. 네, 구찬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지난번에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라는 강연을 동서대학에서 하셨고 제가 매우 흥미있게 수강을 했습니다. 중국의 교육이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진부한 치스타코프 회화 체계, 이게 구소련의 회화 교육 체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치스타코프 회화 체계에 의해서 아직까지 학생들을 구속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향, 기질을 구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미국 및 서구의 예술 디자인 교육 이념과 방법을 오늘날까지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의 디자인계에도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非常谢谢那个全教授，还记得我的发言。当然，学生的艺术与设计的成长，并非都是在学校受教育的结果。唯独我们那个艺术与设计的教育真正能够成功的是什么？是我们老师无阻碍让学生自觉，而随性继续去观察，继续去遐想，鼓励我们的学生终身迁重于自己的事业。我们的教育必须呵护学生他们非现实的幻想，在良好的学术氛围里，让我们的学生周而复始的在操练，希望他们日新月异的茁壮成长。前辈总是耐心地等待后辈的梦想能成真，积后而自成大器。过去的设计教育为我们学生和老师搭建了一个巨大的乌托邦，思想一片繁荣，但实践过后回头才发现自己曾经站在理想主义的废墟上。设计教育是一条被走得坑坑洼洼的路，前辈为我们开了路，我们努力去填平。一直以来，我那个最纠结于心的问题，便是如何培养出真正的设计师，如何让他们不至于放弃设计这条路，并且一直走下去。10年前，我提出了项目制教学来改变中国的落后。10年后，总算看到了一点点希望。若放在长远的角度看，我们是当代中国设计教育最初那些搬砖的人，于是与我与你们，这都是一次史无前例的挑战。我们曾经是一块巨大的，这个是一块巨大的一个这样一个帝国。我们相信这个民族过去是拥有审美和行事法则，还依然隐藏在我们中国人的血液里，代代相传。我们只需要慢慢的将其唤醒。大家可能听到过，著名指挥家小泽征尔先生，他在40年前首次听到中国民乐二强音乐后，他情不自禁掩面而泣。他2次跪下，并执意地说必须跪着听完这个曲子。这是真正的天籁音乐的故事。故事的背后很凄凉，一位教授在这位阿炳先生身上抢救出6首作品，还有几百首未记录的音乐作品跟着这位盲人艺人一起落入黄土。今天在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上，国家文化旅游部加强了力度，动用了专项资金，启动了全国有影响力的院校，为56个
民族和全国各地区的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人做一个培训班，帮这些学员留住文化记忆，传递这个祖宗留下来的绝活。我们如何把手艺或转换成文创的产品，培植他们的乡村共同致富。我们学校已经将举办了6期的非遗的培训班。这些传承人，是我的学员，同时我日常教学中的特邀嘉宾。然后我再跟大家分享一下，上海市教委也一直在努力在推动这个教改，市教委在加强这个市属高校的这样一个培养社会有用知识的一种培养力度上和和一些特色的一个推广上，扶持了各个专业院校的专业项目的一些建设，包括了市属高校的应用性本科的试点一流本科上海市紧缺人才的课题这个重点课程和重点的这样一个教改的一些申报。要跟全教授特别抱歉，因为我对韩国设计和设计教育不太了解，我正在学习当中，所以说我不敢妄自来评论我曾了解一点三星的企业，我曾选择过三星2代的手机我觉得它比苹果好用，所以我没有用过苹果，我一直在用三星的手机。所以说它的摄影各方面，包括用户体验也是做得很好，所以我比较喜欢。然后我最近在跟我的专业的我跟我们自己的老师的团队提出了几个建议，我请大家来指正。这里面大概有4点就是说我第一，就是我们一线的专业老师，你是否能够发现到社会存在的问题？我们教师的团队的视野有多宽，这将取决于你的理念，是否符合时代的发展？我们做的研究是否有价值？我们的未来是否需要这样的设计教育我们的老师是否能够看懂行业的就是看业态的走向行业的信息是否畅通，是否了解国际国内的标准化，最新的市场的热点在哪里？然后我们的专业是否能够参与引领着生有多大的竞争力？我们有多少的原创成果？如果我们的教师是不能做原创，那你怎么能够期待你的学生做出好的原创来呢？我们必须要真正去领悟到艺术的无界和设计的跨界交叉的可能性。我们的专业是否能够体现出前沿的先进性？这其中便涉及到引进先进的软件、材料、工艺诸多的繁琐事，这些都是设计教育工作需要我们操心的事，还有很多。最后，我们处在最好的时代，所有创造力、奇思妙想、激发、传播、传达的时代。每个人都在努力完成自己的梦想，期待大家的梦想都能成真也是再次感谢张教授跟全教授感谢在线上帮我们做过翻译的朴教授感谢中韩2国线上的老师设计师和同学，谢谢大家。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찬식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하이시와 중국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디자인 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한국의 디자인 교육에도 여러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신시대를 목도하면서 한중의 디자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와 공감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디자이너로서의 책무도 느끼는 순간입니다. 디자이너 이전에 탁월한 비저너리심을 느꼈고요. 두 분의 열정 충만하시고 인류애가 듬뿍 담긴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권 교수님, 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의 다양한 학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디자인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